자, 오늘 저희 그 회사의 회장님과 그리고 저희 회사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의 이런 교양과 지식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들을 이제 매번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강사들 거의 대부분 이제 교수 또는 박사님들이 강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분들과 저희 회사 일부 직원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와인도 한잔 하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지식들이 오가면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고 나의 국어 실력을 높여야겠구나. 교수도 국어 실력에 대해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조차 이렇게 멍하니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배울 점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바로 오게 되었는데, 니체가 생각이 나고 이 치킨 사왔고요. 맥주 한잔 하면서 좀 보고 싶어가지고 치킨 먹방은 아니고 그냥 이 책을 다 읽고서 온전히 치킨과 맥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단지 지금 니체가 보고 싶고 책을 읽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플레이를 돌렸습니다. 향상심이 없으면 죽은 인간이다. 나는 그대가 희망과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이기를, 그대가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바란다. 섣부른 평등주의가 빚은 커다란 오류. 스포츠 경기를 보면 초반에 경기를 지배하며 앞서 나가던 선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처음에는 월등한 실력으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힘과 기술에 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반에 앞섰으니 대충 하다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상대를 얕잡아 보고 적당히 하다가 자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보다 약한 듯한 상대 선수를 동정하거나 자기 실력이 한참 우위라고 해서 여겨서 마음을 놓아버렸다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광경을 볼 때면 경쟁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평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곤 한다. 예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시합을 했는데, 꼬린 직전에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결승선을 통과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TV에 나온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평등주의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게 됐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그 뒤로 다른 학교에서도 실력이 엇비슷한 아이들끼리 한 팀으로 묶어 동시에 달리게 함으로써 평등주의를 깨닫게 하려는 방법이 등장해서 또 화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5명씩 달리는 경우, 기록이 빠른 순서나 느린 순서로 그룹을 짓는다. 미리 달리기를 해서 기록을 재봤으니 아이들은 자기가 어느 팀에 속할지 알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시간에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어 평등한 기록을 내게 된다. 이때도 나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과연 아이들의 뇌리에 올바로 박힐지 의문이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기록이 빠른 5명이 달리는 그룹에서 5번째로 빠른 아이는 꼴찌를 하게 되고, 반대로 느리게 달리는 5명 그룹에서 제일 빠른 아이는 1등이 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전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과연 무엇이 평등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진하게 남는다. 니체가 살았던 19세기는 자유, 평등, 사랑이라는 슬로건이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던 시기였다. 문제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있다.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냉철하게 평가해야 할 것들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누구는 1시간에 10배 효율을 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5의 효율밖에 내지 못한다면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은 그런 현실을 평등하다고 말할까? 이런 일은 자유와 사랑을 외치는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이다. 니체는 사이비 평등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대형 독거미인 타란툴라 같은 존재라고 불렀다. 높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자들이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니체는 이런 일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르상티망, 즉 막연한 분노나 질투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기피했다. 니체는 평등이 곧 미덕이고 이라며 외치며 우리와 동등하지 않은 우리보다 강력한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비방하자며 야합하는 타란툴라의 행태에 몹시 분개했다. 타란툴라들이 말하는 아래로의 평등은 개인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말살하는 살인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곧잘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영어권 나라에서 살다 온 학생들은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왕따의 대상이 되는 일이 흔하다는 게 교사들의 증언이다. 똑같은 언어라도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발음하는 아이를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그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원어민 발음을 포기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대충 발음한다면 그 아이의 영어 능력은 급속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능력이 평등해졌다고 기뻐해야 할까? 이렇게 되면 교실에서는 훌륭한 발음 교과서가 사라져 결과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 된다. 만약 다른 아이들이 그 학생의 원어민 발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좋아하며 배우려 했다면 학급 전체의 실력이 좋아졌을 것이다. 니체는 너무도 인간적인에서 우수한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거나 해서 무리하게 평등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인간을 진보하게 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평등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욕망을 갖고 있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욕망을 갖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따라서 누군가 평등을 부르짖을 때 그가 말하는 게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 향상심이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다윈의 종의 기원을 재해석한 카이스트 공돌이 출신의 이런 서울대학교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인 장대익 교수의 말을 발췌해 보자면은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런 스피릿이 회장님은 말씀하셨고 스피릿이 빠져 있다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 임상 데이터가 있는 얘기입니다. 늑대들을 키우면서 10마리를 키우고 그 중에서 말 잘 듣는 늑대 1마리를 또 키우고 그 1마리와 다른 늑대와 교배를 해서 또 20명, 30명을 키우면서 말 잘 듣는 아이들끼리 추려서 키웠더니 계속 그렇게 교배를 시켰던 겁니다. 그랬더니 개가 강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사람은 자연적 이런 선택설에 의하여 그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것들이 생존하게 되고 그 생존한 것들이 현재 우리와 같이 살고 있거나 또는 그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정말로 이 영혼이
도전적이고 이렇게 야만적이고 야성적인 것들이 있었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이런 환경에 따라서 그런 야성적인 스피릿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이거는 생각보다 짧은 시대에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향상심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향상심은 오늘의 세계를 만든 원천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로 달려나가는 청년들의 가슴에 새겨진 황금 유림에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를 피곤해하며 외면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저급한 수준의 평등주의에 안주하며 미래로 나아가길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마음의 등장인물인 선생이 친구인 K를 자살하도록 몰아세울 때도 향상심이라는 말이 크게 작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코이시가와라는 소도시에서 어느 군인의 유가족 집에서 하숙을 하던 선생은 그 집 아주머니와 딸을 허물없이 대하고 있었다. 이제는 주인 아주머니도 딸과 그의 결혼을 바라는 것 같았고, 선생도 그게 그다지 싫지 않았지만 아직은 망설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 K도 그 집에 함께 하숙을 하도록 주선한다. 그런데 얼마 뒤 K가 그에게 그의 집의 딸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자 그는 하숙집 딸과 자신 사이에 끼는 K의 돌출 행동에 크게 동요한다. 화가 난 선생은 K에게 이렇게 2번이나 쏘아붙인다. 너처럼 정신적으로 향상되려는 마음이 없는 놈은 바보다. 이 말에 나약한 심성의 K는 그래 난 정말 바보다라고 대답하며 물러선다. 선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인 어머니를 찾아가 당장 딸을 달라며 청혼했고, 당장 결혼 약속을 받아내므로써 K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그리 좋아하는 여자의 결혼 소식을 들은 K는 자살해 보인다. 마음이 출간된 때는 1914년으로 이때는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세계로 내달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향상심이라는 말이 오늘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청년들에게 자극을 주던 때였다. 웬만한 젊은이라면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을의 가슴속에 새겨놓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처럼 향상되려는 마음이 없는 놈은 바보다라는 말이 K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심어졌을지 모른다. 짐작이 간다. 더구나 K는 사찰의 후계자로 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진 청년으로 누군보다 향상심이라는 말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향상심을 부정당했으니 그로서는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니체는 순수한 향상심으로 자기 자신을 높여가려는 태도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이 솟아난다고 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젊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가 희망과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이기를,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바란다. 향상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니체는 말한다. 부질없는 르상티망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동경하는 것을 향해 계속 희망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알게 말한다. 마지막 대목은 정말 뭉클한 것 같습니다. 젊었을 적에 누구나 이 희망과 사랑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고,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씨앗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뭔가 환경에 의해서 버려졌다든지, 이게 말살되었다든지, 소멸되었다든지,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정말 이게 맞는지 싶고요. 내가 비록 잘 되지는 못하더라도 향상심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르상티망의 정신이 아닌 남의 잘 나가는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시기하는 게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라도
향상심을 갖고 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쫓아가는 삶이 참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뭘 꼼꼼히 해야 돼. 그 무엇이 서류든 영업이든 무엇이든 꼼꼼히 해야 해. 이 말은 나에게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나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탤런트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더 지식이 깊고 방대한 그리스 틀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맥주도 꽤 먹었고 횡설수설 살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